이제는 진로 성숙도 검사 도구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이 진로 성숙도 검사 도구는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그 검사 도구를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로 성숙도 검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외부 평가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1차 시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는 인간의 진로 발달 측면에서 각 단계별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등의 성숙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의 개요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도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CMI 검사라고 합니다. 어, 크라이티스가 만든 검사 도구인데요. 자, 검정령에서 볼 때의 검사 도구하고 제목이 틀려요. 에, 그래서 이 모듈형 교재로서 공부하는 것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진로 상담이나 집단의 진로 프로그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에서 종합적인 진로 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도구의 문항들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 진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음. 이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기되는 두 가지의 문제점, 즉 미결정의 문제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미결정, 무결정. 이것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자, 이 검사 도구는 크라이티스가 미국 사람 크라이티스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써먹고 있다 그랬죠. 특히 많이 검사를 받고 있는 학생 대상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는 진로 성숙이란 개념을 태도와 능력으로 대별합니다. 그래서 태도척도, 능력척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도척도에는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크라이티스가 처음 만들 때는 진로 결정성, 그리고 관여도, 즉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이렇게 세 개로 해놨어요. 이쪽을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과정평가에서는 모듈 교재 중심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암기하셔. 혹시 이 자리에 검정력을 하셨다가 이렇게 과정평가를 하신 분들도 검정령의 소위 결참, 독성, 타 이렇게 다섯 개로 암기했던 것을 잊어버리시고 요놈을 암기하셔요. 이걸. 그래서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등 능력 영역에서는 직업 선택 능력. 자, 능력 척도에서는 역시 능력 척도가 거기에는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검정령에서는. 크라이티스가 만들 때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직업 선택 능력, 의사결정 능력, 직업 세계의 능력. 밑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의 영역. 자, 이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계독결,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입니다. 계획성, 자신의 진로 방향 선택 및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자, 이걸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니까요. 계획성은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준비 계획은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계획성입니다. 자, 독립성. 자,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준비, 선택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자, 진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독립성입니다. 자, 써야 되거든요. 2차 시험에. 자, 그래서 2차 시험에 쓰려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막 이게 잘못하면 중원부 막 써집니다. 그래서 독립성은 진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정도. 자, 결정성은
자신의 진로의 방향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전조. 자, 줄여서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것만 딱 써져 있으면 출제자가 당연히 맞았다 할 뿐만 아니라 박수 치고 채점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꼭 잊지 마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의 능력 영역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 직업 선택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자, 먼저 직업 세계 이해 능력. 이 제목 세 개는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직업 세계 이해 능력, 직업 선택 능력, 의사결정 능력. 합리적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직업 선택 이해 능력, 직업의 종류, 직업의 특성, 작업 조건, 교육 수준, 직무 및 직업 세계의 변화 경영과 직업 정보 획득 등 여섯 개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 정도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 능력입니다. 자신의 적성,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가정 환경 등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있죠.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쓰시면 가장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자기 자신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갈등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과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의 말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지금 말씀 던지는 정도로만 써서도 충분히 정답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해서 써버리려는 결심은 너무 위대한 결심입니다만은 어려운 결심이에요.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 직업 세계 이해 능력, 직업 선택 능력은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자신한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물론 제목은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때 추론을 해서 제목을 잘 추론해서 쓰실 수 있을 정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2차 시험에 나온다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성숙도 검사의 영역별 검사 문항수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 진로 성숙도 검사의 도구 CMI의 특징입니다. 피험자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태도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를 진단 기술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라고 표현을 하죠. 피험자들의 진로 성숙도 진단에 따라 진로교사나 상담교사가 학생 개인별로 어느 영역이 보다 많은 지도가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관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종합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의 구조적 특징은 진로 선택의 태도 영역이 독립성, 결정성, 계획성으로 구성되고 진로 선택의 능력 영역이 직업세계의 이해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직업 선택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특징 이 정도로는 객관식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태도적도 3개, 능력적도 3개는 2차 시험에도 나오고 1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에다 힘을 주시고 바짝 긴장해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카드 심리 검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검사가 직업 카드 심리 검사입니다. 직업 카드 심리 검사는 질적 진단 도구. 자, 일반적으로 질적 진단 도구 하면 제노그램 같은 직업 가계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효능감 척도라든지, 그다음에 역할 연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업 카드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이 질적 검사를 대표합니다. 대부분은 숫자로 표현되는 양적 검사예요. 직업카드 심리검사는 질적 진단 도구로서 구성주의 입장에서 출발한 검사로, 자, 객관주의에 대응해서, 자, 구성주의,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구성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출발한 검사로 카드를 분류하고 나타난 주제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직업카드 심리검사의 개요입니다. 직업 카드 심리 검사는 개인차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타일러가 전통적인 흥미 사전과 다른 접근으로서 직업 카드 분류라는 개념을 미국 심리협회 심리상담 분과의 연설에서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직업 카드 분류란 직업 카드 개발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류 활동에 대한 고안을 모두 일컫습니다. 타일러는 선호성을 형성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기저를 표현하게 하는 도구로서 직업 카드 분류를 디자인했는데, 이를 타일러의 직업 카드 분류라고 하며 타일러 직업 카드 분류의 원형입니다. 이후 또 돌리버와 윌 또는 존슨 등 많은 연구자에 의해 타일러의 직업 카드 분류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업 카드 분류는 일련의 카드를 직업 선호도에 따라 분류하고, 자, 분류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여 진로에 대한 사고를 명료화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현상학적 접근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세계관과 주관적 세계관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개인차 심리학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현상학적 접근의 근간을 두고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 사정에서 사용되는 질적 도구의 하나입니다. 의, 학생, 일반인 등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한 생각, 가치, 태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신념을 분석하고 사고 체계를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일반인 등 내담자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흥미나 직업적 욕구, 가치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과정을 체험합니다. 상담자는 학생, 일반인 등 내담자에 대한 심상이 형성되고 행동의 흐름과 개인적인 논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거나 예상되는 직장 내 역할 갈등이나 직무의 불만족의 근거를 발견할 수까지 있습니다. 직업 대안의 탐색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업카드 심리검사 활용의 관점입니다. 생애 진로 주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생애 진로 주제 분석. 나는 명예를 탐한다. 권력을 탐한다. 나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했죠. 삶에 어떤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제를 분석하는데 직업카드 분류제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생애 진로 주제는 개인이 표현한 생각, 가치, 태도, 자신의 신념, 타인에 관한 신념, 세상에 대한 신념 등이 농축된 단어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에 관한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생각들을 직업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끌어내어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고, 주제는 개인의 표현적 체계를 보여주고 행동을 관찰하도록 도와줍니다. 직업카드 분류 활동을 통해 상담자는 물론 내담자 스스로 표현된 주제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신념체계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체계, 보통 가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브로처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담자의 삶의 결정적인 개입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내담자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개입 과정을 의미합니다. 브랜들러와 그린더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 감각, 은유의 언어 형태,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버는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의 근본적인 개념적 개요를 표현한 것이며 개념적 개요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로 상담에서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의 정보나 행동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상담자의 기법은 생애 진로 주제 확인 및 분석의 개념을 사용하여 확대 및 확장됩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간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들과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상담자가 지각의 다양성으로부터 생애 진로 주제에 관하여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서, 개념, 어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분류된 주제를 기초로 해서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를 속단하거나 절대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생애 진로 주제 분석은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에 관한 지각을 수집하고 이러한 지각들을 기초로 해서 상담 기간 동안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를 돕는 기법입니다. 의사결정이나 탐색의 시발점으로 기여하며 주제를 확인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 무엇에 관계하는지 등에 대해 상담자와 학생 및 일반인 등 내담자 모두를 더 잘 이해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이름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름하여 직업카드 검사의 활용의 관점에서 생애 진로 주제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사정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치.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인데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뭘 소중히 여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업 카드 분류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돈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돈,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읽어봅니다. 가치란 사람의 기본 신념, 즉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체계가 가치입니다. 기본 신념에 해당하며 신념이나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는 그 사람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동기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동기의 원천이자 개인적인 충족의 근거가 되며 일정 영역에서 개인적인 수행 기준, 한 개인의 전반적인 달성 목표의 원천 등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자체는 돈, 권력 혹은 영적인 정신. 종교 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높은 가치로 취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과 같은 유무용의 대상을 회피하고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표출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가치들이 직업 선택과 획득에 기초한다는 제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들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서 문화와 문화에 대한 자각은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학습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범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긴 만큼 타인도 거의 비슷하게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치는 학습됩니다. 또 이러한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줘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 대한 내면적 성찰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기인식의 발전, 즉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의 근거에 대한 확정.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가치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근거, 그 뿌리가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 수준의 동기, 성취의 근거 확정.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부족해 어떤 삶에서 그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다른 측면들을 사정할 수 있는 예비 단계, 즉 가치는 흥미나 적성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신다면 적성 검사나 흥미 검사 전에 그러니까 흥미 검사나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 전에 가치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전환을 바로잡아주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바꿔서 흥미 사정에 들어갑니다. 흥미는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일으키는 어떤 것입니다. 즉 흥미는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흥미를 알아보는 척도는 다음 같은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 2차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흥미사정의 자, 목적 또는 용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흥미사정의 목적 또는 용도는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말을 어렵게 써서 그렇지만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 정도로 써도 됩니다. 또 직업 대상 규명하기, 한자말로 써서 뭐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냥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흥미는 직업적 흥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의 흥미하고는 좀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낚시가 취미다. 요새는 낚시가 프로 낚시로 직업이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죠. 그래서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교육상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하기.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나 교육에 불만이 있을 때 자신의 흥미와 맞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탐색 구체하기. 여러분, 직업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직업의 세계가 자, 10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20, 30으로 이렇게 직업의 세계의 영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직업의 영역, 아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자신한테 맞는 직업을 찾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탐색 구체하기도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에, 흥미 검사, 흥미 사정의 목적 내지 용도 세 가지 정도를 써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흥미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현재의 직업이나 교육에 불만족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정도를 서술형으로 쓰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자, 과정평가형 시험에는 꽤 깊이 있게 나온 적이 많아요. 예, 검정형 시험에는 깊이 있게 타당도 척도가 2차 시험에 나올 정도고 가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과정평가에서는 이쪽이 상당히 섬세한 문제로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자나 성격검사, 지능검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로 경험적인 방법, 자, 미네소타 인성검사는 논리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척도들을 구성된 척도입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는 객관적인 표준화된 기준이 있고 관련 상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로 개발되어 대규모 규준과 타당도 연구가 진행되어 국가 인종 간의 비교 연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업 상담 장면에서는 직업 심리치료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척도로 이해됩니다. 자, 대표적인 직업 심리 치료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척도로 이용되는 검사가 뭐냐? 그러면 MBTI냐, MMPI냐, 뭐 성격 빅5냐 이렇게 객관식 문제 나온다면 당연히 MMPI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MMPI 검사는 타당도 척도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척도가 중심의 검사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타당도 척도가 끼어 있어서 타당도 척도를 먼저 물어볼 겁니다. MMPI는 검사 결과를 무효할 수 있는 타당도 척도가 임상 척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척도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이며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정형 교과서에서 나오는 타당도 척도보다 여기서 나오는 타당도 척도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이며 이는 타당도 척도를 개발한 최초의 검사이기도 합니다. 문학 내용과 무관한 응답평가 척도에서 첫째, 문답 척도가 있습니다. 문답 척도는 대답을 누락했거나 그렇다 또는 아니다 모두의 응답한 문항의 수입니다. 이는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우유부단한 경우, 의미 있는 답변에 요구되는 정보나 경험 부족, 질문이 내담적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나타나며 그 문답의 개수가 이게 한 대강 560문제 정도 돼요. 그 중에 30개 이상이면 임상 척도의 대답을 보류해 버린다. 그래서 이걸 평가는 최종적으로 임상 척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 임상
척도의 태도를 물어보고, 자, 임상 척도가 과연 맞을 것인가 타당도를 물어보는 게, 예, 이 타당도 척도거든요. 그 중에 무응답 척도는 응답하지 않거나 양쪽 다 응답하는 문항이 30개를 넘으면 임상 척도의 해석을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무선 반응. 자, 무작위 아무거나 찍어버리는데 비일관적으로 찍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척도가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전형적으로 문항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응답했거나 문항을 완전히 혹은 대부분 무성적으로 빡빡 아무거나 무선적이 다른 말은 무작위라는 뜻이요. 무작위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으로 원점수가 13점 이상일 때 검사 자료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MMPI 이 전체 검사지를 아무렇게나 찍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반응 비일관성. 위에는 무작위로 찍었고, 이쪽은 한쪽만 계속 찍었다는 겁니다. 3333 이렇게 찍었다든지, 예, 예, 예 찍었다든지. 그래서 문항 내용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그렇다로 응답하는 경향이나 아니다로 응답하는 경향 때문에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포인트에 무작위 그리고 고정 반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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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항 내용과 관련된 애곡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에서 자, 부인 척도입니다. 여기서 L이 부인 척도인데 여기서 L은 출혈 라이 할 때 그 라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척도는 원래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탐지하는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 즉, 요거 줄이면 뭐예요? 거짓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적 특성 부인, 통찰력이 제한되고 사고의 유창성 부정, 스트레스 압력에 대한 인내력이 약함을 보이고 점수가 낮으면 자신감이 있고 허용적인 사람. 자,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가벼운 결점이나 단점을 인정하면서 강문하게 솔직하게 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 척도는 거짓으로 응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척도다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음. 자, L척도에서 L이 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수 없이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교정척도입니다. 정신병리를 부인하고 자신을 매우 좋게 드러내려는 수검자의 시도 혹은 이와 반대로 이를 과장하거나 자신을 매우 나쁘게 드러내는 수검자의 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척도, 뭐 교도 수고할 때 쓰는 K라고 생각하고 교정하고 연결해서 K척도 나오면 교정척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리를 부인하고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장애가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아주 좋게, 아주 나쁘게, 아주 좋게, 또 아주 나쁘게 보이려는 은밀하고 섬세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척도예요. 섬세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척. 여기서 매우 좋게, 매우 나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 정신장애를 자 어떻게 아주 좋게 아주 나쁘게 이게 나타내려는 은밀하고 섬세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척도가 교정척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된 자기제시척도 이게 이제 객관식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과정된 자기제시척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매우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결점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는 경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대부분은 완벽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S척도, 이런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S척도인데 검정령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평가인이 이런 부분은 더 빨라요. 그래서 과정평가인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과정된 자기 제시 척도가 시험에 나왔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그 다음에 비전형 척도, F 척도죠. 자, 문항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응답하거나 무선적으로 응답하는 것과 같은 이상 반응 경향 혹은 비전형적인 반응 결과를 탐지하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모든 문항에 그렇다로 응답하는 반응 평양, 부정적 방향으로 왜곡하거나 깨병을 가장하는 시도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비전형적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전형적이고 노멀한 사람인데 이쪽이 좀 특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려내기 위한 척도가 비전형 척도인데 비전형적인 반응의 결과를 탐지하는 것이 비전형 척도입니다. 자, 객관식 찍으시면 이 주관식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찍으시면 비전형 척도 F 척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비전형 척도 후반부 척도도 있습니다. 표준적인 F척도에 속하는 문항들은 시험용 검사지의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어 후반부에 위치한 문항들의 수검자가 타당하게 응답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도 있어요. F척도 점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내담자가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F척도의 보완으로 설계된 것인데 이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척도들입니다. 너무 최근까지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여기에 소위 부인척도 저 그 위에 뭉답척도 있죠. 뭉답척도하고 부인척도하고 그 다음에 교정척도하고 과장된 자기제시 S척도하고 비전력척도 정도를 숙지해 놓으시면 시험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MMPI 검사는 임상척도가 중심이죠. 과정평가에서는 임상척도가 두 문제 나왔었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나온 것에 동그라미를 쳐드리겠습니다. 임상척도. 임상척도는 T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높은 점수로 간주하고 있으나 낮은 점수의 해석은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자, 여기에 10가지의 임상척도 종류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임상척도 종류 중 한 서너 가지를 써봐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워낙 그 임상 범위가 넓으니까. 자, 여기는 10가지의 임상척도가 쭉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각 임상척도가 나타내는 그 특징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염려증. 신체적 건강에 대해 집착하거나 질병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상태이며 점수가 높거나 극단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극적이고 때로는 기이한 신체적 염려를 지닐 수 있고 일반적으로 모호하며 불특정적인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 건강 문제에 자주 집착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염려증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건 아주 심한 경우를 건강염려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울증. 사기가 저하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며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불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점수가 높으면 우울하고 자 50점 이것도 T점수입니다. 그러니까 50점이 평균이니까 50점보다 높으면 자 특히 70점 이상이면 위험해요. 우울하고 슬프고 울적하고 불행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미래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 자살 시도의 가능성, 자신감 부족으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히스테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며 극단적으로 높은 점수는 고전적 히스테리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리적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고 신체적 증상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상적이고 미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함부로 화를 내는 어떤 스타일이 히스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하고는 깊이 있게 사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회성. 반사회성 혹은 비도덕적인 유형의 사회성 성격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점수가 높으면 극단적으로 비사교적이고 반사회적인 다양한 행동, 심지어는 범죄 행동으로 연루되기 쉽습니다. 자, 권위적인 인물의 반항, 매우 충동적이며 이기적, 자기중심적, 공격적 등을 나타내는데 참고적으로 그 범죄 심리학에서 반사회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인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성실과 연민의 정 또는 예타적 감정이 부족한 사람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 것을 가려내기 위한 척도가 반사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남성성, 여성성. 원래는 동성의 남성을 가리는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거 아니고 점수가 높으면 남성은 남성적 흥미가 부족하고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여기서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편집증하고 강박증. 에, 그런 것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온다면 편집증 아니면 강박증이 나옵니다. 자, 편집증, 관계사고, 피해의식, 웅비한 자기개념, 의심성, 지나친 예민성. 자, 실제로 예민한 사람이 편집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민성을 잘 읽어보면 요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 편집, 편집, 예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민성, 경직된 의견 및 태도 등과 같은 편집 증상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이 점수, 이것도 역시 T점수입니다. 여기 전체가 T점수예요. 그러니까 50점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극단적으로 분명한 정신병적 행동을 나타내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고가 많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예민하며 과도한 반응, 타인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민성 때문에 있죠. 내가 별로 큰 잘못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상대편이 막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화를 내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 관계를 만들어 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편집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강박증입니다. 신경쇠약이라고 명명된 지나친 회의, 강박행동, 강박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두려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불안성, 불안강박이라고 입에다 붙여놓으면 돼요. 불안강박, 자, 예민 편집.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띱니다. 신경질적이고 가민하며 주의 집중 곤란을 호소,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통제력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강박, 편집, 예민입니다. 이 두 개를 객관식 준비를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현병. 사고, 기분 및 행동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조현병 환자 혹은 이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자를 가려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으면 그릇된 해석, 망상, 환각을 볼 수 있으며 위축된 행동, 공격적인 행동, 기태적인 행동 등을 보입니다. 경조증, 고양된 기분, 말과 행동의 빠른 속도, 화를 잘 내며 사고의 비약, 단기간의 우울증 등과 같은 증상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과도한 목적 없는 활동을 보이며 자, 빠른 말의 속도, 환각이나 가대망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 심리적 혼란, 사고의 비약,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향성입니다. 사회적인 접촉이나 책임으로부터 물러서는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심한 불안정감과 불평감을 느낍니다. 수줍음이 많고 마음을 터놓지 않고 소심하며 앞에 나서지 않으려 삼가하는 경향, 걱정이 많고 과민하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자, 내향성입니다. 이렇게 10개의 임상 척도가 있고 시험 문제 자, 편집증하고 강박증을 정확히 알기로 했고요. 앞에 있죠. 타당성 척도에서 자, 아주 새로 만들어진 것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자, K 척도라든지 L 척도라든지 F 척도라든지 자,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을 나타낸 척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진단도구 선택에서 유의사항입니다. 진단도구가 심리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즉 진단도구는 신뢰도, 타당도, 규준 등이 공개되고 매뉴얼에 의한 검사 실시 및 해석 등이 내담자 직업 논점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규준. 자, 규준을 다 읽기 전에 규준이 입에 와서 딱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점수 해석의 기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규준은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영구적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규준을 보고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준 집단이 모 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규준은
자, 규준은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대표 안 돼 있으면 규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대개 규준 제작 과정은 진단도구 매뉴얼에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를 검토해서 규준 집단이 충분히 다양한 변이들을 잘 고려해서 구성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준 집단에서의 전체적인 표본의 수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모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샘플링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연령대의 표변수가 너무 작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전국 단위인데, 자,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만 표집을 했다 그러면 표집에 편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규준을 제작하는 시기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면 해석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1960년대 표본으로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들을 기준으로 이 1960년대 1학년생 규준으로 이걸 평가하면, 자, 점수 해석의 기준이 1960년대 초등학교 1학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규준은 계속 제작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현재 사람들을 오랜 과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단도구 선택 시 유의점입니다. 내담적의 진단도구를 안내할 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돕도록 모든 진단도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상담원이 자기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권하면 안 됩니다.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였느냐 관련된 개념으로 보통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였느냐와 관련된 개념으로 같은 대상에 대해 2번 측정에서 얻은 2개의 측정치 사이에 어느 정도, 자, 여기 써져 있죠? 일관성이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단도구 매뉴얼에 제시된 신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도 개수가 신뢰도가 최고 높은 게 1입니다. 그래서 0.4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주로 크롬바그 알파 개수로 나타납니다. 이 알파 개수가 높다는 거, 그러면 알파 개수가 높다는 것은 1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0.7, 0.8, 0.7 이상이면 굉장히 검사의 동질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거로 봅니다. 타당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실험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타당도는 정확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측정. 자,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한 측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검사 선택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수를 나타내는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단도구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제정한 심리학자 윤리강령은 심리학자가 진단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령 8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는 심리평가 기법을 활용할 때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합니다. 두 번째, 평가 결과의 오용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결과의 해석, 결론과 제어의 근거를 알 의뢰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해석, 결론과 제어, 근거를 알 의뢰인의 권리. 자, 그래서 의뢰인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의뢰인의 알 권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는 법령의 한계 내에서 진단이나 다른 평가 기법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타인의 평가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8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한 5가지나 4가지로 좀 줄여서 써놓은 겁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객관식에 시험에 나오면 윤리 문제는 틀리지를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윤리 강령의 기본 정신은 진단 도구가 내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은 진단 도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진단 도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강령의 1항은 진단을 실시할 때 내담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전 동의이며 검사 실시의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